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3부 역류. 돌림병 날 이후로 아이들이 곧불만 걸려도 찾아와선 낫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관아에서 수조관만 나와도 다급하게 뛰어오곤 하던 마을 사람들이었는데, 웅보가 물비리굿을 지내지 말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대를 하고 나섰으며, 당장 몰매라도 칠 것처럼 윽박지르고 다그쳤다. 허나 홍수와 가뭄에 시달려온 웅보는 하늘의 변덕스러움이 싫었다. 그런 하늘만 믿고 살아가는 새끼네 사람들이 불쌍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농부들의 마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지기 마련이다. 성질이 사나워졌다. 나를 받아 물브리굿을 지냈으나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자 기진맥진 탈진을 하다 못해 걸핏하면 핏대를 올리고 마구 욕지거리를 퍼부어댔다. 새끼네 사람들은 말바운의 주막이 없어지자 선창까지 나가서 취하도록 술을 마셨다. 술이 취하면 미친 개처럼 아무나 물고 늘어지려고 하여 싸움이 잦았다. 하늘에 메인 목숨 알탕갈탕 살아서 못 올 거요. 아무리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말짱할 것이란께. 어차피 죽고 사는 일은 하늘에 달렸으니까 니미를 술이나 퍼마시더라고. 이미 패농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 터에 햇보리가 날 내년 봄까지 살아남을 걱정일랑은 접어둔 채 마치 하루만 살고 말 사람처럼 앞뒤 헤아려 봄 없이 술들을 퍼마셨다. 이런 모습을 본 웅부의 마음은 시뻘건 시우쇠덩이가 목에 걸린 듯 하였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없었다. 봄까지 살아남기 위해 식구 하나라도 줄이려고 나이도 덜 찬 딸들을 서둘러 시집 보내기도 하였다. 12서너 살밖에 안 된 나이에 머리를 올린 풋각 씨는 차마 부모 곁을 떠나기가 싫은지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철없는 딸을 억지로 쫓아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다. 굶어 죽어도 좋은게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살티요. 나 밥 안 먹을게. 밥 안 먹고 흙만 파먹을 땐게 쫓아내지 말어. 철없는 풋각씨는 부모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칭얼대며 떼를 썼다. 어린 속에 시집이 무엇인지도 몰라 그냥 쫓겨가는 것만으로 생각되어진 것이었다. 아가, 눈 찔끔 감고 올 시합만 댕기거라. 새봄에 햇뿌리가 나면은 다시 함께 살자꾸나. 마음 약한 어머니가 딸을 달래보는 것이었으나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라
더욱 서럽게 울기만 했다. 어린 딸이 울어쌌는 것을 보다 못한 마음이 독한 아버지는 끝내 회초리를 휘둘러대며 쫓아보내기도 하였다. 코 흘리게 어린 딸한테 새 옷 한 벌 못해 입히고 입은 동이째로 중매장이한테 딸려 보내는 가난한 부모들의 애간장은 숫덩이가 되었다.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고 팔려가는 것이나 진배 없었다. 나이 어린 아이들은 밑각시로 데려가는 남자들은 영산강을 오르내리며 떠도름하는 고리백정들이나 점등 넘어 피쟁이들이 많았으며 덜어는 영산포 선창을 추입하는 뱃사람들이었다. 덜어는 술집 논단위로 팔려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신들은 그것을 알 턱이 없었다. 어린 딸이 중매자비를 따라 울며 불며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마을을 떠나버린 뒤에는 마음이 도끼 날 만큼이나 모진 아버지도 닭똥 같은 눈물을 훔치며 선창 주막으로 달려가 정신을 잃을 만큼 술을 퍼마시는 것이었다. 이렇듯 가뭄이 든 해에는 철없는 여자아이들까지도 순환을 겪었다. 하늘님 탓이요. 그들은 하늘을 원망할 뿐이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은 탓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먼지처럼 가벼워져 버렸다. 새끼네 들판에는 흙먼지가 부옇게 출렁였다. 강바람이 건듯건듯 불 때마다 흙먼지가 안개처럼 움직였다. 논뚝길로 푸석푸석 땅껍질이 벗겨졌으며 나뭇잎과 풀잎들은 햇볕에 견디다 못해 데쳐놓은 것처럼 축 늘어졌다. 날이 갈수록 영산강의 물도 줄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웅보는 실로 뜻밖의 마금례를 만날 수가 있었다. 그날도 웅보는 삐득삐득 시들어 빠진 묘판의 모를 들여다보고 있자니 울렁울렁 오장육부가 뒤집히는 것 같아서 산매 들린 사람처럼 계산이며 영산강 모래밭을 할 일 없이 쏘다니다가 맥이 풀려 집에 돌아와 토마루에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점심도 먹지 않고 배고픈 것도 잊은 채 눈썰미를 고추 세워 하늘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때 선창 주막거리에서 비렁뱅이 노릇을 하는 아이가 웅보를 찾아왔다. 집에는 웅보 어머니와 오동리와 웅보 셋만 있었고 웅보 아버지와 쌀분이는 웅보가 한사코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못자리에 물을 저 날라 뿌리러 나갔으며 난초는 강으로 조개를 잡으러 갔다. 웅보라는 사람 집이 여기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비렁뱅이는 돈단에 올라 집 안으로 들어서며 다급하게 물었다. 뭐 땜시 그러느냐? 처음에 웅보는 그 아이가 밥을 얻어먹으러 온 것으로 알고 토마루에 퍽신하게 앉아서 하늘을 쳐다본 채 퉁명스레 반문을 했다. 아저씨가 웅보라는 분이요? 비렁뱅이 아이는 밥 빌어 먹는 아이답지 않게 건방지게 물었다. 오냐? 왜 그러느냐? 찾는 사람이 있어서요. 저는 심부름을 왔구먼요. 찾다니. 누가?
냉큼 선창으로 같이 가보셔요. 선창에서? 그래요. 어서 가보셔요. 이놈아, 누가 나를 찾는다는 게냐? 웅보는 꽥 소리를 내질렀다. 그러자 비렁뱅이 아이는 주둥이를 삐죽거리더니 알아서 오셔요. 나는 말을 전했을 뿐인께 하며 돌아서 버렸다. 웅보는 필시 또 마을 젊은이들이 술로 속을 가라앉히자고 불러내는 것이려니 하고 들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웬 안 하기 기다리고 계시더만요. 돈단을 내려가던 아이가 얼핏 몸을 돌려 웅보에게 말했다. 안 하기? 그래요. 어서 가보시라니까요. 어디서 온 누구라더냐? 그제야 웅보는 천천히 일어나서 돈단 쪽으로 걸어갔다. 손녀를 앞세우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던 어머니가 비렁뱅이 아이와 말을 주고받는 아들을 보자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저 선창에 좀 댕겨와야겠구먼요. 웅보는 비렁뱅이 아이와 함께 내려왔다. 어떻게 생긴 안하기더냐? 돈단을 내려오면서 나지막하게 웅보가 물었다. 암에 이사를 가는 모양이더만요. 아이들을 셋씩이나 데리고 이삿짐을 챙겨서 목포 가는 소금배를 기다린다고 하대요. 웅보는 아이를 셋이나 데리고 목포로 내려가는 그 안악이 누구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혹시 마금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른 번갯불처럼 그의 뇌리를 뚫었다. 저기 저 미루나무 밑으로 가보셔요. 선창에 당도하자 비렁뱅이 아이가 나루터로 올라가는 강변을 가리켜주고 객죽거리 쪽으로 뛰어가 버렸다. 웅보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마금예 일이 그렇게 걱정이었는데 그녀가 예까지 그를 찾아와 주다니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어쩐지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듯 싶었다. 그는 미루나무 밑에서 웅보 쪽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가 마금예라는 것을 알고 걸음을 더 빨리 했다. 여남은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와 두세 살 터울 아래인 듯 싶은 또 다른 아이가 조그마한 보퉁이를 등에 걸머쥐고 있었고 웅보의 딸 오동네 또래의 아이가 알몸인 채 제 어미의 치맛자락을 잡고 쫄랑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웅보가 한다름에 미루나무 밑으로 뛰어가자 마금예는 큰 보퉁이를 풀섭 위에 옮겨 놓으며 마주치는 얼굴을 애써 피했다. 아니 어쩐 일이오? 웅보는 반가움과 놀라움과 지난날의 슬픔이 목을 떼에 뻗질러 오르는 것 같아 목이 메는 듯 싶었다. 마금예는 그저 힘을 들여 고개를 들고 웅보를 쳐다볼 뿐이었다. 보퉁이를 걸머쥔 두 아이들은 멀뚱멀뚱 웅보를 지켜보고 서 있었고 필시 웅보의 핏줄이 분명한 오동네 또래의 사내 아이는 고추를 드러내놓고 풀섭에 오줌을 내쏘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어찌 사시나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 볼까 하는 참이었소만. 웅보는 마금예에게 할 말이 많은 듯 싶었으나 막상 만나고 보니 말문이 막혀버리는 것 같았다. 저쪽 백나무 밑으로 갑시다. 웅보는 미루나무 밑에 그늘이 논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자
마금니가 내려놓은 큰 보퉁이를 불끈 들고 나루터 쪽으로 앞장서서 걸었다. 목포로 가신다면서요? 웅보가 뒤를 돌아보며 큰 소리로 물었다. 야. 마금니의 대답은 마치 신음을 토하는 소리처럼 괴롭게 들렸다. 보퉁이를 걸머진 두 아이들이 소리를 내지르며 좀팽나무 그늘로 뛰어갔다. 좀팽나무 밑은 그늘도 훨씬 두꺼웠고 강바람도 시원했다. 웅보는 판판한 돌 위에 큰 보퉁이를 내려놓고 마금니를 보았다. 이 애기를 한번 보듬어 주실라요? 마금니가 어미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쫄랑거리는 벌거숭이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러자 웅보는 잠시 쪼그리고 앉아서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얼금뱅이는 아니구만요. 시방은 종의 자식도 아니지요. 웅보와 마금니가 말을 주고받았다. 그렇죠. 종의 자식이 아니고 말고요. 보듬어 봐요. 마금니가 재촉하듯 말하자 웅보는 아기를 보듬고 일어섰다. 아기는 말없이 웃으면서 뛰어노는 형들 쪽을 보았다. 이름이 뭐냐? 개똥이. 아이가 대답했다. 장 개똥이라. 그래, 개똥같이 천하게 커서 황금같이 귀한 사람이 되거라. 웅보는 개똥이의 어깨 쭉지 아래에 손을 넣어 머리 위로 번쩍 치켜 올리며 말했다. 개똥아, 아버지하고 불러봐. 이분이 내 아버님이시다. 마금니가 크렁하게 젖은 목소리로 말했으나 개똥이는 어미의 말뜻을 잘 알아듣지 못한 듯 웅보가 머리 위로 치켜 올릴 때마다 두 다리를 헤엄치듯 버둥거리며 깔깔대고 웃기만 하였다. 내 애비는 이제 종이 아니란다. 그러니 내 놈도 종놈이 아닌겨. 웅보는 개똥이를 내려놓았다. 그러자 개똥이는 더위도 모르고 둑기를 뛰어다니는 형제들에게로 뛰어갔다. 부모님께서는 안녕하시지요? 마금니는 허우룩해하는 빛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 자꾸만 웅보의 눈을 피했다. 집으로 모셔왔구만요. 태 밖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머님이나 한번 뵈옵고 싶어도. 마금니는 말끝을 맺지 못했다. 웅부는 그런 마금니한테 미안한 생각뿐이다. 쌀분이도 잘 있지요? 딸을 낳았다요. 쌀분이한테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서. 죄는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요? 그것이 어디 우리들 죄인감요? 쌀분이 볼 낯이 없어요. 개똥이 어머만티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래도 시방 나는 우리 개똥이 없으면 못 살아요. 마금니가 처음으로 웃는 낯으로 뛰어노는 아이들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목포에는 무슨 인연으로 가시오? 친정에서 멀찍이 떨어져 살고 싶어서요. 아름도 없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데서 살고 싶어서. 마금니는 차마 개똥이 때문에 친정마을이나 시가마을에서 더 이상 버티며 눈총받고 살 수가 없어 떠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양진사가 준 돈으로
친정마을에 논 두마지기를 샀으나 과부의 몸으로 난데없이 배가 불러 돌아온 그녀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쑥덕거리는 통에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개똥이를 낳았다. 속도 모르는 친정어머니는 씨바지로 들어갔냐니 새끼를 주고 오지 않고 뱃속에 넣은 채 돌아왔느냐고 원수야 악수야 복가됐으며 개똥이를 낳자 당장 양진사 댁에 던져주고 오라는 것이었다. 허나 마금례의 입장으로 개똥이를 양진사 댁에 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웅부한테 넘겨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개똥이를 낳은 이후 그날 이때까지도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 친정어머니와 오라비의 들볶임과 친정마을 사람들의 가시돋친 눈총을 받아가며 죽지 못해 살아온 이야기를 다 하자면 매지매지 창자가 다 녹아내릴 일이었다. 친정어머니와 오라비의 구박이며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심하면 심할수록 개똥이에 대한 정은 두꺼워졌다. 단 하루도 개똥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마금례는 생각다 못해 논 두마지기를 팔아 친정마을을 떠나오는 길이었다. 실로 막연한 발걸음이었다. 어디 가서 아랫역 장사를 한 듯 새 새끼들 굶어 죽게 하기야 하겠느냐는 독한 마음 먹고 친정을 떠나왔으나 어디를 둘러봐도 적막강산이었다. 마금례는 영산포에서 배를 타기 전에 마지막 한 번이라도 웅보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에게 개똥이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개똥이한테도 제 아비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기도 하였다. 혼자 몸으로 목포거정 가서 어떻게 살라고? 웅보도 자신의 일처럼 너무도 막연하여 걱정이 되었다. 생각 같아서는 선창 어디에서 국밥집이라도 하며 살아가 보라고 권하고 싶었지만 마금례가 그와 같은 곳에 있게 되면 아무래도 그의 마음이 오락가락 흔들릴 것만 같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쌀분이한테 못할 짓을 하게 될 것만 같아서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놓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웅보는 어찌된 속마음인지는 몰라도 마금례가 멀리 가는 것이 싫었다. 싫다기보다는 서글펐다. 그녀가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아주었으면 싶었다. 설마 굶어 죽기야 하겠어유? 시방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도 서러지 않을 텐디. 그렇게 말하는 웅보의 마음은 아팠다. 후담에 개똥이가 크면 아버지 만나러 오고 싶어 올 텐디 그때 보내도 되겠남요? 되다마다요. 쌀분이도 개똥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일이니께. 기실 웅보의 마음 같아서는 개똥이만이라도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고 싶었다. 쌀분이도 마금례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터라 데려다 키우자고 하면 마다할 것 같지가 않았다. 개똥이는 언제라도 보내주시오. 개똥이가 내 자식이라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니께. 장차는 어찌 될지 몰라도
시방은 개똥이 없이는 못 살아요. 그것이 얼마나 푸접이 된다고요. 제 발로 찾아올 나이가 되면 우리 집에 내왕을 하도록 하시오. 그러고 목포에 가서 자리를 잡거들랑 기별을 해주고. 고맙구만요. 그래도 이 세상에 개똥이 아버지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몰라요. 아무 힘도 못 되어줘서 부끄럽구만요. 개똥이 아버지 도움받고 싶은 생각은 손톱만치도 없어요. 단지 마음속으로라도 의지가 된 것만도 얼마나 큰 힘이 된다고요. 언제 또 만날 수 있을런가 모르겠구만. 목포에 내려오시는 길이 있으면 찾아주셔요. 찾다마다. 주막을 낼 생각이니까 주막만 다 덧으면 될 거로구만요. 꼭 가리다. 마음속에 개똥이 아버지 생각만 묻고 살란디 그렇게 해도 괜찮을런가 모르겠네요. 쌀분이한테는 죄를 짓는 일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살아갈 힘이 생길 것만 같은 게. 마금례는 부끄러운지 고개를 푹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웅부가 마금례의 손을 잡았다. 개똥이 오매 내 얼굴을 봐요. 내가 니기요. 나는 개똥이 아버지가 아니오. 개똥이 오매가 개똥이 아버지 생각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된단가요? 고마워요. 참말로 고맙네요. 어디에서나 살거나 서로 잊지 맙시다. 우리 뜻대로 개똥이를 가지게 된 것은 아니지만도 그래도 이것도 인연은 인연이니까 잊어서는 도리가 아니지요. 웅보의 말에 마금례는 울고 있었다. 웅보는 그녀의 손을 잡은 팔에 힘을 주어 으스러지도록 꼭 쥐었다. 개똥이가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준 것이오. 그러니 개똥이를 위해서라도 기별을 끊어서는 안 돼요. 그래도 하늘이 도왔든지 개똥이가 종의 자식이 아닌 것만도 얼마나 다양한 일이오. 마금례는 어깨를 들먹이고 울면서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자자, 그만 울어요. 자식들이 보면 못 써요. 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목포에 찾아갈 텐께. 마금례는 옷고름 자락으로 눈물을 찍어내고 손가락으로 머리를 갈퀴질하여 빗은 다음 큰 소리로 아이들을 불렀다. 뚝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은 제 어미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지체하지 않고 후두둑 뛰어왔다. 그만 가보셔야지요. 우리도 선창으로 가봐야겠네요. 목포로 가는 소금패가 언제 있답니까? 저녁나절에 한파수 있다고 돼요. 마금례는 큰 이불 보퉁이를 머리에 이려고 쪼그리고 앉았다. 내가 선창거정 들어다 줄 테니까 이리 줘요. 웅보는 마금례의 이불 보퉁이를 불끈 들어 어깨에 들쳐맸다. 웅부와 마금례는 새 아이들을 앞세우고 강둑을 따라 선창으로 내려갔다. 웅부는 마금례를 낯선 땅으로 떠나보내는 것이 몹시도 마음이 아팠다. 행자 한 푼 보태주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다. 선창에 이르자 웅부는 배를 타고 내리는 좋은 창 옆에 마금례를 잠시 기다리게 해놓고 손팔만인의 소금점으로 뛰어갔다. 그는
손팔마니한테 20냥을 빌어 단양어치의 떡과 엿등을 먹을 것을 사서 조그만 보퉁이를 만들어 좋은 창께로 뛰어갔다. 마금니한테 떡 보퉁이를 내주며 배에서 요기를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떡을 사고 남은 10댄양도 쥐어주었다. 마금니는 떡은 받았으나 돈은 거절하였다. 이거는 개똥이 아버지가 개똥이 호빠지라도 하나 해 입히라고 주는 것이오. 개똥이가 맨사댕이 맨몸으로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 그러니 호의를 받아주시오. 그제야 마금니는 마지못해 돈을 받으면서 옷이 없어서 맨사댕이로 놔둔 것이 아니구먼요. 한사코 옷을 안 입으려고 했어서. 그것은 나를 닮아서 그러는갑구먼. 나도 6살 때까지는 옷을 안 입고 컸다고 옵디다. 그 말에 마금니가 싱긋이 소리 없이 미소를 머금어 날렸다. 웃는 마금니의 얼굴에 강바람을 실은 늦은 봄날 햇살이 담뿍 괴어 흘렀다. 영산강 큰 물에 남편을 잃고 두 새끼들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양진사댁에 씨바지로 들어가 3년 동안이나 씨를 받지 못하고 눈물로 허송세월하다가 씨를 받지 못한 탓이 누구한테 있는가 알아보려는 안방 마님의 성화에 비자인 웅보와 강제로 합방을 하여 끝내 종의 자식을 낳게 된 그녀의 기구한 삶의 아픔이 햇빛이 괴어있는 그녀의 얼굴에 뚜렷이 새겨져 있는 듯 싶었다. 웅보의 눈에 지나온 그녀의 삶이 꼬불꼬불한 오솔길처럼 환히 들여다 보였다. 그리고 어쩌면 웅보는 마금니에 지나온 삶의 아픔을 그 자신의 아픈 상처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목포로 가는 소금배가 떠난다고 하자 마금니는 새 아이들을 앞세우고 서둘러 배에 올랐다. 웅보는 큰 이불 보퉁이를 소금배에 실어다 주고 내려왔다. 이내 돛이 오르고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웅보는 마금니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인지 손을 흔드는 웅보의 마음이 다시 한번 돛처럼 사납게 흔들렸다. 차라리 목포에까지 가느니 영산포 선창에 자리 잡도록 붙들어 앉힐 것을 그랬구나 하는 후회스러움이 휘가 마오기도 하였다. 마금니도 고물에 서서 웅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개똥이를 높이 안아 올리며 웅보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러다가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웅보는 또 그녀가 울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선창을 빠져나간 소금배는 깊은 강심 위에 둥실 떠올라 바람을 감싸 안으며 물살을 갈랐다. 마금니와 개똥이를 실은 소금배는 점점 멀어져 가고 그들 모자의 모습도 콩알만큼 작아져 보였다. 소금배가 창란촌 앞 물구비를 감돌아 사라질 때까지 웅보는 그대로 선창에 서 있었다. 배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마금니와 개똥이의 모습이 햇덩이보다 더 밝고 선명하게 눈에 밟혀왔다. 웅보는 언제나 답답할 때마다 그래왔듯이 마음을 가다듬고
강심의 시선을 들이우며 할아버지를 불렀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았다. 앞으로 마금예와 개똥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그들 모자를 도와달라고 빌었다. 영산강에 빠져 죽은 모든 종들의 홀령들을 불러 개똥이 모자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였다. 언제나처럼 할아버지는 대답을 해주었다. 웅보야, 너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조상들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말아라. 비록 마음이 아프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조상님들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르면 되느니라. 그리고 나와 조상님들, 영산강에 빠져 죽은 모든 종들의 홀령, 백중귀신, 까마귀 귀신, 할미당 귀신들도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할아버지의 대답을 듣고서야 웅보는 선창에서 몸을 돌렸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혼백의 말대로 이 모두가 조상님들의 정해진 뜻이라고는 하지만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으로부터 뻗질러 올라오는 슬픔의 덩어리를 사귀지 않고서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웅보는 그 길로 선창 떼죽나무집 주막으로 들어갔다. 떼죽나무집은 한때 대부리가 죽치던 주막이었고 난초도 새끼네 그의 집으로 오기 전까지 그 집에 있었던 터라 마음이 그쪽으로 쏠렸다. 떼죽나무 집에는 뱃사람과 비가 오지 않아 속이 탄 농사꾼 서넛이 둘러앉아 서로 팩팩거리며 행주를 하고 있었다. 뱃사람들은 모르는 얼굴들이었으나 농사꾼들은 부름의 사람들이라 서로 아는 체를 했다. 웅보가 새끼네의 털을 잡은 지도 어느덧 서너 해가 지났는지라 새끼네와 가까운 이웃마을 농사꾼들과는 말을 트고 지내고 있었다. 개태나 부름의 사람들은 웅보가 본시 나주 누루묵에서 비자 노릇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터였지만 그의 행동거지가 분명한 데다가 워낙이 부지런하고 생각하는 것이 밝아 은근히 좋아하고 있었다. 더러는 웅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축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웅보를 싫어하거나 따돌리지 않았다. 새끼네 웅보가 주막에 오는 날이 다 있구만. 웅보가 주막에 오는 걸 보니 하늘님이 비를 내려주실란 것구만. 부름의 사람들은 밉지 않게 한마디씩 하며 웅보한테 말을 걸었고 웅보가 따로 자리를 잡자 한사코 그들이 합석을 하자고 하여 못 이기는 척 개다리 술상을 놓고 함께 둘러앉아 그들이 부어주는 술잔을 거푸 비웠다. 그러나 웅보는 술이 취하면 취할수록 개똥이와 마금예의 얼굴이 더욱 뚜렷하게 떠올랐다. 웅보는 눈에 밟혀오는 개똥이 모자의 얼굴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어 추연히 고개를 들어 술청 앞 감나무 가지 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목청을 돋우어
육자배기 한 토막을 뽑았다. 바람이 불어 목이 차거든 내 한숨인 줄 짐작하고 새우가 와서 침금에 부딪히면 내 눈물인 줄 짐작하고 새벽길 기러기 울거든 내 혼신인 줄 알게나. 웅보가 난데없이 육자배기 가락을 뽑자 옆에 있던 부름의 사람들도 한 가락씩 받았다. 그들은 한 바퀴 소리 돌림을 하고 나서 그나저나 웅보, 오늘 어쩐 일인가? 꼭 마누라 잃은 사람 같구만 그려. 하고 웅보의 쓰렁해 있는 심중을 짚었다. 웅보는 그날 술에 취해 해가 영산강을 따라 딸꾹질 하듯 흐르다가 계산 꼭대기에 걸릴 무렵에야 새벽길 기러기 울거든 내 혼신인 줄 알게나 를 몇 번이고 되풀이에 흥얼거리며 새끼네로 돌아왔다. 그는 새끼네에 돌아와서 취중에도 우물에 내려가 물을 한 장군 지고 돈단으로 올라와 두 아들과 딸을 낳은 기념으로 심어놓은 대추나무 두 그루와 오동나무에 듬뿍 물을 부어주었다. 그는 두 그루의 대추나무 가운데서 잎이 성하고 줄기가 튼튼한 한 그루를 마음속으로 개똥이 대추나무라고 이름짓고 그 나무에 특별히 물을 많이 부어주었다. 개똥이 대추나무야, 탈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거라. 잘 자라서 내 어메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라. 나무에 물을 부어주면서 웅보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러자 개똥이 대추나무가 대답이라도 하는 듯 강바람에 파르르 입을 떨었다. 웅보는 볼을 대추나무 잎에 대보기도 하고 킁킁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기도 하였다. 어둠이 덮여올 때까지 웅보는 개똥이 대추나무 옆에 앉아 있었다.